증권 얘기를 업종 얘기는 그래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권주들 되게 좋았고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다른 이슈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증권주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5천 넘고 뭐 6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증권업종은 포트폴리오에 그냥 담아두고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사실 펀더멘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증권사가 돈을 버는 구조는 이제 뭐 1차적으로는 어쨌든 증권을 발행을 해야죠. 그렇죠. 주식이 되었던 네. 채권이 되었던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증권을 발행한 후에 그리고 이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유통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수수료를 이제 취득하는 비즈니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그 회전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거래대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일평균 거래대금 추정치를 제가 2026년 연간 일평균 거래대금을 기존의 33조 원 수준의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넥스트레이드만 합산을 했을 때. 세 군데 합산해서. 네, 그런데 이제 이번 1월에 워낙에 지금 그 증시가 그 상승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회전율이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너무나도 지금 좀 가시화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 39조 원으로 추정치를 기존 대비해서 크게 상향을 시켜둔 상황이고요. 39조. 네. 이게 하루잖아요. 네, 일평균이요. 그리고 아이고야. 여기에 ETF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50조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1월 들어서 거래대금이 대략적으로 한 5, 60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1월에요? 봐주시면 돼요. 네, 오. 1월에. 그럼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스피 밴드를 3,700에서 5,000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멀티플을 이제 좀 그 중립적인 추정치로 이제 놓고 EPS를 이제 그 중립적으로 놓고 멀티플을 이제 밴드로 놓았을 때 이제 나온 건데 네. 여기에서 EPS 추정치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향이 올라가죠.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코스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5,800 포인트까지 상단을 좀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고려해놓고 봤었을 때에는 거래대금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더욱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업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당시에 주도 섹터, 뭐 예를 들어 지금은 뭐 반도체가 일단 메인 주도 섹터인 거고, 뭐 조방어전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로봇하고 자동차 이러시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잠깐 잊고 있다가 보면 증권주들 이만큼 올라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증시가 좋을 때는 증권주를 먼저 사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주도 업종을 사셔야죠. 그렇죠. 네. 주도주, 주도 업종을 먼저 사시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거래대금과 이제 뭐 회전율이 높아지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이것이 실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될 것이다에 대한 이제 그 컨빅션이 생긴다면은 그때부터는 증권주를 이제 적극적으로 보셔도 괜찮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사실 딱 그런 상황이 부합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순환매 돌 때 당연히 이제 맞아요. 증권주는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네. 업종이 된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걱정도 하시는 거죠. 5천 포인트 넘은 다음에 제가 이제 스트레이티스트 분들한테 뭐 종종 꼭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지금 이제 5천 포인트가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5천 포인트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5천 포인트까지 빠르게 왔으니까 이제 조금 이익 실현하고 좀 쉬었다가 장이 방향성을 다시 그러니까 계속해서 6천으로 향해 달려갈 건지 아니면 좀 쉬어가거나 좀 조정이 좀 올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다음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른바 좀 세론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뭐 오늘도 그렇긴 합니다만 더 위로 가면 같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본다 하면 또 고객대금이 지금 100조 원 거의 육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 계속 거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네. 낙관적으로 보는 건가요? 일단 뭐 그 증시 방향성은 제가 이제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시나리오처럼 만약에 뭐 잠깐 장이 쉬어간다. 그래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해도 사실 증권사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에서 그러니까요. 수수료를 취득을 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 있고 네. 뭐 거래가 오히려 이제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증권주에 전혀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객 예탁금은 최근에 이제 90조 원 돌파하면서 말씀하신 거의 100조 원 가까이 지금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정부에서 이러한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쪽에 치우쳐져 있었던 그런 이제 자금들이 예. 증시로 좀 유입이 되면서 금융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생산적 금융이라는 네. 타이틀 하에서 그 자본의 효율적인 그런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험 자본의 공급 활성화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증권사들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결국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이른바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좀 많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만 해도 지난주에 뭐 얘기가 나온 걸 보면은 그 돈의 어쨌든 상당 부분이 이제 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뭔가 한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거 보면 결국 이제 우리 같은 일반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 분명하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 자꾸 주식시장이 좋아지게 하려고 뭐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 맞구나. 이거는 그 명확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민주당 그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거기가 이제 코스피 5천 넘고 이제 청와대 초청받아서 가서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한 거 보면 코스피 뭐 6천, 7천 여기까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3천 여기까지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상당히 제일 강한 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뭐 이쪽 STO 쪽 이런 쪽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인데 결국 이쪽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루트도 만들어주겠다 등등등등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다 보면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증권주에 투자를 지금이라도 해도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올라가는 게 증권주에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요. 유리한 상황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문제죠. 지금 뭐 증권주가 비싼 거 아니냐,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멀티플로 환산을 해서 보면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막 고평가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증권주도. 네, 아직까지는 여유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하는 기준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PBR 배수를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네,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을 시장에서 부여를 하는지를 네. 보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실 텐데 이 PBR이 지금 아직 증권주들은 1배를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금융지주나 뭐 미래에셋증권 이런 대형주들도 미래에셋증권은 최근에 넘었고요. 넘었고 아직 그 한국금융지주라던가 뭐 NH투자증권, 뭐 삼성증권 뭐 이런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은 데들은 다 키움은 아마 지금 언저리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근데 이제 이 멀티플을 산정을 하는 방식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증권사들이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하는 자기 자본을 네, 네. 이제 그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죠. 그렇죠. 코스트 오브 에쿼티 대비해서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수익률. 얼마나 나오는지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멀티플을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 ROE 나누기 COE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금융회사는 COE가 한 10% 정도 내외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면은 이제 멀티플이 높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증권주들 중에서 그런 멀티플이 높은 곳이 어디냐, 어디가 ROE가 높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렇죠. 그건 그만큼 자본으로 잘 활용을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ROE가 이제 그 한 15% 내외 나오는 회사가 그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키움증권 이렇게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지금 뭐 단순하게 그냥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10%로 이제 가정을 한다고 하셨었을 때 직관적으로 보신다면은 타겟 PBR은 거의 1.5배 가까이 이제 그렇죠.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업사이드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배가 안 되는데 1.5배까지 봐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50%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가정을 단순하게 하면은 보면.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네. 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회사는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뭐 11%, 뭐 12%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어떤 회사는 이제 ROE가 뭐 15%보다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산출되는 업사이드 여력은 조금 이제 그 회사별로 네, 편차가 네.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업사이드 포텐셜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증권 관련해서 거래 시간이 지금 뭐 24시간으로 늘어나네 뭐네 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당장 네. 뭐 7시부터 한국 거래소가 한다고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도 우리도 그럼 7시부터 할 거야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하여간 투자를 24시간 뭐 눈뜨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뭐 원래 하던 시간들에 주로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증권사들 입장에서 했을 때는 어쨌든
거래가 더 늘어나는 거는 불가피한 아니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겠죠. 이론적으로만 말씀해 드리면은 과거에도 이제 거래 시간이 늘어났었던 적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 2016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주식 이제 장 마감 시간이 네. 예전에는 3시였는데 이게 아, 30분이 3시. 늘어서 3시 반으로 네. 바뀌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제 기대감은 있었어요. 뭐 이제 그 거래 시간이 이만큼 늘어나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이만큼 늘어나는 시간만큼 단순하게 이제 적용을 했었을 때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환산을 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시작하고 나서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굉장히 미비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 네.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시장이 개장이 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이제 네. 투자 매력이 있느냐,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EPS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플러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플을 더 부여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결국에는 네, 이제 네, 그 네. 코스피를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투자자들의 적극성이 회전율로 반영이 되면서 거래대금 증가로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시간만 늘린다고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이제 분위기라면. 그 분위기라면은 뭐 예전이랑 무조건 동일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분명히 좀 무리가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 위원님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투자자들의 의지 이 부분이 사실 진짜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은 뭐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라도 뭐 투자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또 확 식으면은 또 안 하시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대단히 여기에다가 뭐 뭔가 무게를 둘 정도의 그런 모멘텀으로서 아직 기대하는 건 좀 이를 것 같다. 그렇게 다만 보일 것 같군요. 조금 다른 거는 있죠. 그때는 이제 30분 늘린 거고 지금은 이번에는 아주 확 많이 늘리는 늘어나요. 거니까 분명히 이제 다른 요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이제 숫자로 분석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딱 이제 이론적으로 통상적인 이제 사회적인 관념에서 이제 생각될 수 있는 선에서 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증권업종은 지금 이미연 위원 말씀 쭉 들으셨겠습니다만 하여간 호재들이 참 많네요. 현재로서. 그리고 지금 타이밍도 적절하게 순환매 돌고 있는 타이밍이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최선호주는 한국금융지주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고 여전히 올해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 보시면 됩니까? 네, 한국금융지주를 여전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영업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ROE도 워낙 잘 나오고 있고 멀티플이 이제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증권사들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맞아요. 네. 대형사와 이제 중소형사 간의 간극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 그 자본의 복리 효과가 가장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한국금융지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또 한국투자증권의 증자를 대규모로 결정을 하면서 이러한 효과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위원님이 더 말씀 더 안 하셔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금융지주는 되게 증권 중에서는 참 선호하실 만한 종목이지 않느냐. 미래에셋증권도 물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이 최근에 뭐 스페이스라스나 이런 거 여기까지가 증권 외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 모멘텀이 있어 주가가 좀 단기 급등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한국금융지주는 펀더멘털리하게 증권 쪽 관련해서 이쪽에서는 아주 탄탄한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건 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빠르게 손해 보험 쪽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험 쪽 가장 큰 이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네, 보험업종에서 올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은 관리급여라고 하는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네. 관리급여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급여하고 비급여 제도의 중간점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이 관리급여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치료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와 이제 유사하게 이제 표준화된 의료 수가를 네네. 적용을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5%까지만 그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95%는 자기부담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치료들은 세 가지로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관 뭐 신경성형
병술 그리고 방사선 온열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그 포함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보험사들의 실손 손해율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그렇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대부분 물리치료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하는 것들이네요. 뭐 물리치료도 있고요. 네, 있고. 뭐 허리 디스크라던가 네, 네, 네. 이제 뭐 좀 더 크리티컬한 그런 이제 그 질환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그 동안에 이제 그 모럴 해저드성 청구가 맞아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물리치료, 도수치료 네.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네. 아무래도 사회적인 관념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번에 좀 실손 손해율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손해보험률이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정도니까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되게 약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손해보험료도 뭐 그러면 좀 오래 오를 여지도 좀 있겠군요. 네, 아마 실손 보험료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지금 실손 보험료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는 7.8% 인상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결정이 돼 있군요. 네, 이거는 지난 연말에 결정이 아,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이 7.8% 요율 인상이 그러면 이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요. 과거에 이제 요율 인상률을 살펴본다면은 2024년도에는 한 1.5%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는 7.5% 정도가 이제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오른 거네. 더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율 상승 컬브가, 그 보험료 상승 그 컬브가 올라가고 있는 점은 분명히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글쎄요. 보고 있고요. 손보사들한테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손 요율이 이제 그 인상이 될 때 모든 이제 실손이 동시에 다 7.8%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세대별로 나뉘어요.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으로 나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1,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율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3세대, 4세대 위주로 요율을 인상을 하는 것이 인상을 굉장히 한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7.8%그 실손 요율 중에 3,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대의 요율 인상이 결정이 됐어요. 어이구야. 그럼 네. 그건 많이 오르네요. 많이 오릅니다. 네. 그래서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요율 인상 글쎄요. 폭이 좀 낮은 편이고 이거는 그동안의 요율 인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리고 아, 그렇게? 네, 이거를 좀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그런 선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1세대, 2세대 드신 분들은 뭐 오랫동안 계속 내고 계신 거니까요. 이거 매년 바뀌는 거잖아요. 매년 바뀌고요. 실제로 그 보험료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별로 이제 그 계약 주기에 맞춰서 맞습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밖에 안 올라요, 뭐 3%밖에 안 올라요 이렇게 보면 안 적용되지는 되는 않을 거다.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보험 쪽에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탑픽 한 종목 정도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네, 현재 탑픽으로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 개선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고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밸류업 공시를 작년 이맘때쯤 했는데 네. 이 밸류업 공시에 따르면은 지속적으로 그 배당 성향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경상적인 이익 증가세와 같이 고려를 했었을 때 4개년 동안 예상되는 기대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27%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4개년 합쳐서? 다 합쳐서요. 그러면은 한 1년에 한 7% 전후 정도. 한 6%에서 7% 정도 아우, 굉장히 이제 좋죠. 그러면. 매년 이게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율이 올라갈 다르겠지만.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DB 손해보험도 지금 밸류에이션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보험 쪽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그다음에 앞서 증권은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오늘 임희연 위원님이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